그 교재 받으신 3쪽에 보시면 주제가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죠? 말 그대로 인생을 이모작하는 거잖아. 그죠? 인생을 이모작하니까 이모작을 잘하기 이제 모내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판도 잘 짜야 되고 또 짠 모판을 또 모내기도 잘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모판을 잘 짜서 모내기를 잘할 것인가 그걸 이제 이 시형 아카데미에서는 삶의 가치 더불어 사는 삶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더불어 사는 삶은 공동체다 그죠. 이제 그 두 가지를 이 인문학이 기본적으로 좀 묶어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인문학 특히 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지점들이 이제 말 그대로 철학적 인문학적 고민인데 그런 것과 관련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소재에 불과합니다. 제가 소재로 던지는데 그걸 여기 계시는 분들이 경험하시는 거하고 직접 비교를 다 하시면 다 경험하실 수 있고 다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자신감을 갖고 가치를 어떻게 찾아 나가고 또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인생 이모작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 나이 들어서 다시 이제 인문학 공부도 하고 이 고민하면서 이모작을 한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제목처럼 좀 지혜롭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을 그동안에 뭐 다 지혜롭고 의미 있게 살아오셨겠지만 또 남은 이모작 한 번 더 못 내서 살아갈 남은 인생을 좀 지혜롭고 의미 있게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교재는 몇 쪽을 이렇게 써놓고 있지만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풀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이 무척 더웠죠. 지난 여름이 무척 더웠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 또 뭐 저도 들었지만 정말 살다 이리 더운 여름 이런 더위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셨죠. 정말 어느 시인이 이 4월이 잔인하다고 그랬는데 정말 잔인한 여름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이상을 그죠. 근데 그 더위에서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더위 때문에 얘기들이 있었는데 더위로 인해서 제일 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됐던 이슈가 됐던 게 뭐였죠? 음, 전기요금이죠.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적용되는 것 뭐 이래서 그래서 말 그대로 전기료와 관련된 지식은 좀 얻었다 그죠? 지식은 얻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의 한 달 이상을 정말 푹푹 찌는 잔인한 더위였는데 묘하게도 그냥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기온이 뚝 떨어졌지요.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까? 인간이 더워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정말 에어컨도 켜고 전기료 에너지 문제 때문에 전기료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막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자연이라고 하는 자연 그대로의 질서에 의해서 날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인간들이 만들어서 논의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싹 정리되지요. 싹 정리됩니다. 그죠? 전기료 많이 낸다. 에어컨 자동차 속에 혼자 있을 때 뭐 에어컨 켜면 밖에는 더 덥고 뭐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뭐 별 얘기들이 다 있고 막이 옥신각신했습니다. 그죠? 한 순간에 싹 정리를 했습니다. 자연이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경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났는데 그리 뭐 강도가 높은 것도 아니지만 지진이 났는데
인간이 지어놓은 이 건물들 이런 게 정말 문명에 관한 과학 기술이라는 게 굉장한 문명을 건설했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좀 풍족하고 또 편리한 우리 생활을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줬는데 이 마이크 쓰니까 영 강의가 잘 안 돼.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구의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죠? 그 한순간에 인간의 문명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흔들어 놓으면 우리가 일본 뭐저고 해일 왔을 때 쓰나미 왔을 때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경주 월성 뭐 원자 우리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원자력 뭐 발전소도 어떤 피해를 줄지 모른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이 자기 질서에 따라 움직인 것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기술에 의한 문명도 자연 앞에서는 어떤 때는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삶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혜, 의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제가 먼저 자연 이야기를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1차적으로 과학기술 문명을 통해서 과학기술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생활도 편리해지고 풍족해졌지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어떤 의미 이걸 먼저 좀 새겨보자는 뜻으로 일단 먼저 하나 자연에 관한 얘기를 하나 던져놓습니다. 던져놓는데 그래놓고 나면 인간이 정말 자연 앞에 오만하거나 그만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더운 여름날 그렇게 덥고 그리고 기온이 뚝 떨어지고 물론 지금은 기온이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어릴 때 추석은 추석칠이 옷을 아마 대체로 그때 이제 명절 되면 옷 한 벌씩 선물 받거나 이제 사주고 그랬는데 다 긴팔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추석 때는 이전에 우물가가 마당에 있고 이런 시골집에는 세수하러 나가기 조금 추웠습니다. 추석 때 기억하시면 지금은 한여름입니다. 그렇죠? 지금 추석이 한여름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도 오고 그게 이제 정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현실 속에서 지혜를 조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요거 우선 하나 기억하시고 제가 요 스마트폰이라고 요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를 좀 많이 늦게 바꿨습니다. 좀 많이 늦게 바꿨는데 이전에 폴더 같은 걸 쓰다가 많이 늦게 바꿨는데 이제 어느 날 이 폴더 그게 잘 안 돼서 학교 앞 이 핸드폰 대리점에 갔습니다. 갔는데 설명을 하는데 대리점에 이제 직원이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바꿔서 구입을 하려고 갔는데 종류별로 뭘 설명을 잔뜩 하는데 도저히 제 머리로는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경험한 영역은 굉장히 좁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아마. 근데 저는 소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저씨 좀 젊은 친구였는데 아저씨 제 좀 잘하는 젊은 사람하고 다시 올게 하고 나왔거든요. 못 바꾸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뭐 폴드를 써나 지금 이걸 써나 지금 조금 뭐 좀 지식 정보 이런 건 있긴 하지만 전화, 문자 뭐 이런 정도고 그다음에 뭐 메일을 읽어보는 뭐 이런 해서 사실은 유용성이 저한테는 그리 크게는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도 이 연락이라 뭐 요새는 뭐 소통 흔히 말하는 연락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핸드폰 가게를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됐죠. 그전에는 거의 무심코 지나갔단 말이에요. 한 3년 됐죠. 그러니까 무심코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핸드폰 가게마다
전부 써놓은 게 공짜 폰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요. 공짜 폰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라. 아,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는 말인가? 공짜 폰. 어떤 전봇대에는 보니까 뭐 핸드폰 아마 이 회사를 바꾸면 무슨 위약금이 있는지 위약금도 대신 물어주고, 어떤 이 플랜카드 이렇게 전봇대에 걸어놓은 데 보면 뭐 핸드폰을 구입하면 현금을 몇만 원 드립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 물건은 내가 살 건데 왜 판 사람이 돈을 준다고 그러지? 야, 희한하다. 제가 집이 우면동이라서 마을버스를 타고 양재역에 와서 이제 학교로 갑니다. 학교로 가는데 전철을 타고 이렇게 주로 다니죠. 근데 이제 그런데 관심을 갖고 난 뒤에 이제 전철을 타려고 보니까 그 앞에 핸드폰 가게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뭐 공짜 폰이 무슨 말이야? 뭐 이래서 말도 안 된다 이러놓고, 그런데 진짜 공짜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써놨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변에 핸드폰 바꾼 사람들한테도 선생님 핸드폰 바꾼다 이러면 이거 공짜 폰이야 이러는. 그러니까 공짜 폰이 우리 사회에서 핸드폰을 이르는 일반 대명사가 돼 있더라고. 공짜 폰이.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국어 사전 바꿔야 돼. 국어 사전 공짜. 줄 거 다 주고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속고 속이는 관계. 그게 공짜라. 예. 그리고 바꿔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그게 별 큰 액수 차가 없을 겁니다. 이 물건 파는 아마 큰 차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새는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이제 이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가 옥수역에서 이렇게 이제 중앙선으로 갈아타거든요. 3호선을 타다가 옥수역에 타는데 지금은 다 좀 해결하는데 몇 년 전에는 그게 이제 이 오뎅, 어묵 오뎅 있잖아요. 그 파는 이제 가게가 있었단 말이야. 무슨 샌드위치도 팔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술 마신 날 그 중앙선은 차가 길게 오기 때문에 놓치면 15분 막 이렇게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오뎅도 하나 먹고 국물도 마시면서 술을 깬단 말이죠. 그 전날 마신 술을. 근데 한 개 500원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700원이 됐더라고. 700원이. 그런데 한 개는 700원, 두 개는 1,000원이라.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지금은 대체로 1,000원씩 하죠. 좀 올라서. 또 500원 하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한 개 700원, 두 개 1,000원. 계산이 안 되잖아요. 한 개가 700원이면 두 개가 1,400원이든지 두 개가 1,000원이면 한 개 500원이어야 되는데 한 개는 700원이고 한 개는 1,000원이라. 물론 박리담에 많이 팔면 이익이 좀 작게 남아도 되니까. 물론 제가 거기에 일을 하신 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 방식을 얘기 좀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핸드폰도 그렇고 뭐 오뎅 파는 거 그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는 쿠폰 마일리지 이런 게 있죠. 우리 집 애들도 어릴 때 보면 치킨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요새 애들이. 8개 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빨리 2개를 시켜 먹어야 돼. 왜? 한 개를 공짜 준다니까. 10개 되면 하나를 더 주니까 빨리 2개를 시켜 먹어야 돼. 또 제가 있는 학교 이제 학생들 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무슨 비프스텍도 팔고 뭐 이러는데 여러 카드로 갖고 막 계산을 해. 그죠? 막 계산해 갖고 오늘 공짜다. 오늘 공짜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 자리가 있어서 제가 그 여학생한테 그 공짜니? 그 공짜니? 제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우리의 거래 질서에 안 그런 게 있는가 보십시오. 제가 사는 거는 주로 술, 담배 그러다가 어쩌다가 책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제 영역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등산복은 제가 등산을 좀 하니까 등산복은 좀 사죠. 그 말고는 제가 물건을 잘 안 삽니다. 물건을 사면 집에 가서 잔소리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잔소리 듣느니 아예 안 사면 얼마나 속이 편하다고. 예.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등산도 좋아하기 때문에 간혹 이제 갔다가 내려오면 친구들하고 내려오면 혼자 다닐 때도 있고 내려오면 이제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론 막걸리 이런 거 한잔 하기 전에 내려오면 아이스크림 이제 애들 키우면서 뭐 그 아이스크림에 입맛이 들어갖고 간혹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악산 쪽 저 안양 쪽 편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름인데 목이 말라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친구하고 둘이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 먹자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게 대단히 불편하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이렇게 오붓하게 하면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름도 되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게 신경이 쓰인다 이 말이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녹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즐겨 먹던 거를 이제 한 개씩 얻어 먹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안에 이제 편의점 밖에 이제 아이스크림 통이 있고 이제 두 개를 들고 안에 들어갔는데 스텝하고 이름표 달고 있던 두 개를 산다고 이제 계산을 하자고 그러니까 두 개를 사면 세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라 세 개를 하시라고 하나 더 하시라는 거라. 근데 내가 아니 난 두 개가 필요하다고 두 개가 필요하니까 두 개만 두 개 사시면 하나 더 하시는 거라는 거야. 내가 이 사람아 내 하나 밖에 있는 친구 하나 두 개가 필요한데 왜 세 개를 사라는데 짜증이 살살 나잖아. 화가 나는 두 개 필요한데 세 개 가지라니까. 그게 좀 뭐 내가 못 알아듣고 이러니까요. 제가 좀 어리숙해 보이지 않습니까? 밖에 있는 친구가 오더니 야야 왜 그래 이러는 거라. 이 친구 되게 우습다. 두 개 필요한데 자꾸 세 개를 하라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등장을 치면서 야 2+1이야 원인가 보네 이래. 제가 그 전에 1+1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뭔 물건을 사는데. 근데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거는 생판 처음 들었고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 밖에 나가니까 아이스크림 거기에 두 개 사면 하나 주는 이 품목이 또 적혀 있고 그렇잖아 그죠? 있더라고요. 그래서 2+1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핸드폰 거래 방식 그 다음에 무슨 마일리지 쿠폰제 또 지금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제가 이 애들 키울 때 또 아들이 뭐 아이스크림 사와 어느 집 가면 50% 세일이야 뭐 이런 적이 있어서 제가 그 집에 일부러 가서 사다 주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파는 가게마다 다 전품목 50% 세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앞에 가게도 그렇고 아마 시형도 그렇고 그럴 거라고요. 네. 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정직은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정직은 단순합니다. 이 핸드폰 기기의 값은 100만 원입니다. 일시불로 내셔도 좋고 월 10만 원씩 10달 내셔도 좋습니다. 한 달의 사용량에 따라서 작게 넣으면 2만 원도 나올 수 있고 많이 쓰면 10만 원도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껴 쓰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핸드폰을 팔면 저는 간단히 핸드폰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간단한 거래가 굉장히 섞여 있단 말이에요. 뭔가가 복잡해져 있거든요. 달리 말하자면 100만 원짜리 기계값의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딱 정직한 거래를 하면 거래 방식이 우리의 거래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나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복잡하게 많은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소모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가 복잡하고 말이 많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노림수와 속임수가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있는가 보십시오. 두 개 사면 하나 더 줄 것 같으면 가격을 70%로 하면 되잖아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줄 걸 50%로 하면 되잖아요. 10번 사면 하나를 더 줄 것 같으면 90%로 가격을 하면 되잖아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일종의 홍보 상술이다. 상술이라고 하는 것도 술 이전에 도가 있는 겁니다. 거래의 도, 합리적인 길이 있다고. 거기에는 속임이나 노림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할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제가 거래한 최근 몇 년 사이의 경험입니다. 그럼 저보다 아마 훨씬, 특히 여기 여성분들은 많은 거래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죠? 물론 땡처리라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거래 방식에 애누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건 값을 더 올렸거나 좀 높다고 좀 깎아달라고 하는 말이 애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누리 잡는 장사 어디 있어? 좀 깎아주세요. 그건 거래 방식에서 이제 우리의 통상 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그건 좀 쉽습니다. 아이 좀 깎아줘요.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지 않다니까요. 하나 더 끼워주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속임이나 노림이 아니고 거래의 말 그대로 흥정하는 서로의 따뜻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든 우리 사회의 거래 방식은 전부 노림수와 속임수입니다. 이제 사회 문제부터 이제 우리 나이 문제로 넘어갈 건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직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서로 두 사람의 관계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관계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관계도 약속 시간 늦어서, 아니 내가 이래서 늦게 출발해서 미안해 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차가 막히더라 뭐 하더라 하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지. 그럼 피차가 불편해져. 이건 약속의 얘기지만 좀 더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라고 하면 그게 복잡해진 것은 이미 서로 관계가 노림수를 주고받거나 속임수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다, 복잡하더라도 잘못했다. 그건 그 순간에 딱 끝나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좀 도색을 하고 막 많아져 있으면 그게 지속되면 부풀러집니다. 그건 사람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살이 전반입니다.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전반에. 그것만이 아니고 한때 그 자료에 삼쪽 자료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지혜와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관용하고 지혜 부분을 얘기할 건데 그 전에 그 첫 번째의 별표로 해서 오늘의 감각적 욕망, 두 번째 별표가 사회적 통념의 가치 이런 게 나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서두입니다, 서두로 얘기를 꺼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 방식 얘기를 했습니다. 안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무슨 900자로 끝나는 9자로 끝나는 가격이 뭐가 그리 많아요? 9,900원. 아 그냥 10,000원 받아. 왜 그렇게 복잡해? 그게 상술이고 홍보 전략이라 하지만 그리 안 해도 10,000원 해도 필요하면 사. 왜 그렇게 복잡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거래 방식이 우리 사회에서의 거래 방식이 우리의 거래가 아니고 나의 거래라면 나의 거래라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설득을 시켜야 돼. 그 개인만 설득시키면 거래가 성공하는 거라. 그래서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래 방식의 속에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없고 나만 있어요. 전부 분열된 개인만 있다니까요. 마른 공동체 지금 써 있는 것처럼 더불어 함께 사는 삶. 모든 거래 관계가 전부 분열적입니다. 안 그런 영역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국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대중교통도 갈아타면 뭐 낮에는 30분 이내에 뭐 9시 넘으면 1시간 이내에 갈아타면 할인이 되지요. 그 똑같은 방식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젖어 있는 대단히 복잡한 거래 방식이 정직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아마 제 물건 거래는 이제 제가 제 반경이라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런 게 있죠. 이제 뭐 생물 같은 거 있으면 곧 죽으니까 빨리 이 말 그대로 막 헐값에 팔기도 하고, 뭐 또 내년에 쓸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예외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정하거나 뭐 애누리 표현처럼 예외죠. 그거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근데 통상의 정상적 거래라는 겁니다. 통상의 정상적 거래. 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방금 발표한 것 중에 두 번째 발표의 사회적 통념의 가치의 밑에 이제 통념 가치라는 게 보통 물질 돈을 추구한다든지 권력 명예, 이게 통념의 가치인데, 지금은 거의 뭐 돈 물질로 거의 뭐 이제 일어나 다 됐죠. 그동안에는 사회적 통념의 가치 하면 물질, 그다음에 권력 명예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권력 명예도 전부 돈으로 다 환원돼 버린 사회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행세하는 것에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 막 폼 내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반드시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권력을 딱 쥐면 월급이 나오니까 봉사한다는 게 아니고, 잠시 임기 동안 특정 뭐 사회 조직 뭐의 살림 산다, 잘 살아야지가 아니고, 지면 그다음 어떻게 돈을 벌까로 연결돼 있는 사회입니다. 뭐 지금 뉴스 나오는 것부터 뭐 국가 권력부터 다 그렇잖아, 그죠? 어쨌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제가 쭉 써놓은 거잖아요. 요새는 조금 줄었는데 몇 년 전에 기억들 다 하실 겁니다. 상품 중에 웰빙 상품이라는 게 있었죠. 웰빙. 모든 상품이 웰빙을 안 붙이면 제대로 된 상품이 아닌 거라. 전부 웰빙을 붙여야 돼. 웰빙 안 붙은 게 없어요. 저쪽 그 당시 웰빙 붙은 거 보면 웰빙이어야만 된 거죠. 어디 저쪽 하여튼 제가 강남구 어디 설렁탕 집인데, 설렁탕도 웰빙 설렁탕이 있었다니까, 그 당시에. 설렁탕도.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원상으로는 히랍에서 우리 편지 주고받을 때, 편지할 때 뭐 누구야 아니면 뭐 누구 전상서하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잖아, 그죠? 그리고 뭐 잘 계십시오, 뭐 편안히 잘 지내십시오 인사하죠. 인사말이 웰빙입니다, 히랍어에. 그러니까 왜 꼬마들 이렇게 만나면 안녕, 헤어질 때 안녕, 그게 웰빙이라니까, 인사말이. 그게 이제 어원의 변천이 있었죠. 어원의 변천이 있어서 잘 살아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어려움 없이 편안한 날 지내라 라는 인사입니다. 그게 이제 웰빙되고 웰페어되고 이러면서 복지 개념까지 갔는데, 어느 날 우리가 사는 모습입니다, 그죠? 좀 잘 살아, 안녕 인사하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상품이 딱 됐습니다. 딱 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웰빙 상품입니다. 그리고는 요새는 이것도 한 몇 년, 한 2, 3년 됐지 싶습니다. 청계산 쪽에 등산을 하고 이렇게 내려와고 친구하고, 야, 뭐 막걸리 한잔 해야지 친구들하고. 근데 집을 이리 찾다 보니까 어느 음식점에 착한 고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라. 착한 고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그 친구, 야, 고기가 착한, 저게 무슨 말이고? 고기가 착하다는데? 아마 제 속이지 않은 좋은 고기란 뜻이지. 물론 그렇겠지. 그리고는 그 뒤에 보니까 착한 고기, 착한 가격, 착한 가게, 착한 뭐. 그리고 최근에는 더 착한 커피. 웰빙, 착하다, 제 얘기도 이 위에도 많이 찾아보십시오. 착하다 등등.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착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윤리적인,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와 관계됩니다. 그 사람 인품, 인간의 어떤 가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가치. 그래서 인간의 가치를 상품으로 바꾸는 거죠. 심지어 어느 무슨 그 보건복지부인가 지정 어디 지방 음식점 가니까 뭐 지정 착한 가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면 그 고기, 착한 고기,
착한 가게, 뭐 착한 뭐 다 착해요, 그죠? 더 착한 커피까지 있으니까. 그거 말고는 전부 나쁘나? 나쁜 곡인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사회적으로 다 착해야지. 모든 게 정직하고 착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악하거나 나쁘거나 잘못된 게 있을 때 사회적 비난을 받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고칠 수 있는, 그래서 평상시는 다 착하고 다 안녕하고 잘 지내라 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다 그게 문제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을 때, 문제되는 소지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가치와 지금 이제 좀 더 상품 구매 부분과 이게 막 일대 혼란이 다 일어나 있습니다. 도대체 뭐 어떤 것을, 그러니까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그 쿠폰 그 계산 좀 하지 말고 마일리지 계산하지 말고 그 다 모르는 사이 젖어서 생활하니까, 만약에 그런 데에 소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시집을 한 권 읽으면 어떨까? 모르는 사이에 아마 많이 젖어 있잖아요. 시간을 굉장히 보내야 될 겁니다. 그 계산하고 이거 일하느라고. 그런데 간단 명료한 단순한 거래 방식이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근데 이 거래가 단순히 거래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계, 나라 살림에서부터 다 이 관계에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전에는 국가 권력이 횡포를 부릴 때 제일 큰 문제였죠. 독재라든지 왕정시대 제일 문제인데, 지금은 시장 거래 질서가 제일 심각합니다. 거의 우리 삶을 지배하거든. 그래서 시장 전체주의, 시장 파시즘이라. 모든 글에 우리 삶의 의식을 대부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오이도 전철역에서 내리고 왔는데, 오이도 전철역 가서 그 다음에 버스 갈아타고, 그부터 저는 한순간도 그런 복잡한 거래 질서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게 그렇게 얽혀 있다고. 아마 많은 거래 방식이 그럴 겁니다. 무슨 리베이터, 요새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조금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거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사람 관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워낙 심각하니까 이제 법적 규제를 해서 아쉬운 따나 조금 나아질란가 기대를 해보는 거죠. 이거는 차선도 아니고 한참 후순입니다. 뭐 이 법으로 규제하는 거는 원래 사람 관계가 그냥 그렇게 정직하고 따뜻하고 정이 있게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정상적인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도 못하기 때문에 거래 방식이 우리의 거래가 아닌 나의 분열적 거래가 된 사회는 이 시장 권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사회는 시장 권력, 시장이 파시즘이라 독재를 막이 권력의 독재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우리 삶을 거의 지배해요. 그래서 시장 전체주의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질서가, 거래 질서가 굉장히 무서운데, 이렇게 복잡한 거래에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거래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다. 그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잡해서. 이해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도저히 복잡해서.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문제가 왔는가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아까 착한, 뭐 웰빙 이러면서 윤리적인 것, 아마 이 또 다른 거 뭐 또 막 요새 치내는 거 있을 겁니다. 아마 착한 말고 인간 행위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서 준 가치 개념이 상품, 이 인간 이외의 다른 대상에 이렇게 이제 적용된 거잖아, 그죠? 적용된 거라. 야, 이 책상이 되게 착해. 응? 책상이 참 착하다, 야. 책상이 윤리적이네. 이놈의 책상은 대단히 도덕적이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이 얘기를 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회 경험입니다. 제가 잠시 그 얘기를 좀 끌고 오다가 말았는데, 지금 사회 경험인데, 이런 사회 관계를 이제 나중에 어떻게 연결해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내가 일하는 관계,
틀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혹시 그런 거래 질서가 그대로 반영돼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관계를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거를 돌아보면서 정말 순수하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추면 맑기 때문에 잘 보여서 지혜로운 삶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이 자료를 잔뜩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페이지는 몇 쪽 안 되지만 메모해 놓은 내용은 많이 들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제 이런 거 내용을 잘 봅시다. 아까 제가 자연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건 자연에 관한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요거는 사회, 우리를 지배하는 사회 거래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정말 가치 있는 삶, 가치 있게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그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그 얘기를 제가 그 예를 놓고, 앞에 얘기한 그 예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마침 자꾸 인간이 하는 판단은, 우리가 뭘 할 때 판단한다. 아, 이 꽃은 붉다. 그러면 꽃이 붉다라고 하는 것을, 꽃이라고 하는 것이 저 꽃이 있는데, 존재하고 있는 저 꽃이 있는데 저 꽃이 검지 않아 붉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꽃은 붉다 이러면 저 꽃이라고 하는 철학적으로 존재하는 저 대상이, 저 놈이, 저 자연이 붉다라고 하는 붉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개를 연결시켜서 아, 저 꽃은 희거나 검은 게 아니라 붉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죠? 저 꽃은 붉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착하다. 저 꽃은 붉다. 저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건 논리학에서 이제 개념, 명제 판단해서 이렇게 막 연결되는 건데, 그때 우리가 판단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실 판단이고 하나는 가치 판단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판단은 말 그대로 있는 것들이 어떠한가, 저 꽃은 붉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실 판단은 저 꽃은 붉어, 그래서 사실 판단을 하는 사실 판단이고, 거기에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면, 의미를 부여하면 그냥 사람이 있어. 근데 저 사람은 착해, 저 사람은 악해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가치 판단이 됩니다. 가치 판단.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판단에 근거해서 가치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치를 우선 가지면 사실을 전부 가치 중심으로 왜곡합니다. 저 꽃은 붉은데 힘이 센 놈이 이제 붉은 게 싫어서, 예를 들면 극단적이지만 뭐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요소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붉은데 저 꽃은 노란색이야 라고 하게 되면, 꽃은 붉은데 내가 노랗게 보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관념이,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쭉 하는데 그걸 사실로 안 받아들이고 아마 저건 거짓말일 것이야, 저건 뭐가 있을 거야, 그 얘기는 나의 어떤 이해관계,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가치가 사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바꿔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이제 이 관계들을 쭉 맺어갈 때, 많은 관계를 맺어갈 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다음 가치를 어떤 윤리적인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가치를 불어넣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요 가치가 이제 우리 삶하고 연결지으면서 어떤 삶의 가치하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 없이 막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걸 꼭 쥐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드린 그 자연 이야기, 거래 질서 이야기를 놓고 사실 가치관계를 풀면서 이제 우리 요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로 연기를 조금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57년 정유년생입니다. 닭띠인데 근데 올해가 고등학교 졸업 4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늦봄에 이제 전국 각지에 제가 고향이 마산인데 이제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이제 전국 각지에 많이 흩어져 있으니까 40주년 졸업 이제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다가 그 이제 준비하는 그 실무 친구들이 뭐 요새 인문학 특강들 많은데 우기동이 너 인문학 특강 한 10분만 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10분이면 시간 많이 주는 거라는 거야. 10분 갖고 무슨 인문학 특강을 해요, 뭐. 그 무심코 넘겼죠. 근데 당일날 갔더니 그 이제 이저 이름표도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야 인문학 특강 10분 해야 돼. 뭐 프로그램 일부 프로그램에 들어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나이 그 60대 갖고 그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처럼 일부러 온 게 아니라 친구들 모이는 자리인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야 10분 길 것 같아 5분만 해라. 또 한 친구가 있다. 야 한 2분만 하지 뭐 이래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갖고 요 얘기부터 하면서 10분, 5분, 2분 하면서 제가 특강을 했는데 뭐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하면서 자 인생 이모작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다 나왔습니다. 제 나이가. 그래서 큰 어떤 회사에 임원을 해서 했거나 그 다음에 임원을 마치고 뭐 또 계열사에 갔거나 뭐 이런 단계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통 대학 졸업하고 기업에 취직해서 임원까지 간 친구들까지 다 지금 나온 상태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 다 이제 인생 이모작 해야 하니까 저는 아직 정년이 6년 한 학기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도 똑같은 처지지만 그래도 다행히 만 65세까지니까 남았다 이랬더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모여 있는 그 많은 숫자가 막 와 야유를 보내고 막 이런 거래.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인생 이모작 잘 하려면 지혜로 이제 고등학교 추억 타면서 물론 10분 더 했겠지요. 근데 하면서 제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자, 화를 안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왜 화가 나는가부터 좀 챙겨보자.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이야기로 넘어오는 겁니다. 자연에 관한 얘기 일단 조금 말씀을 드렸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고 이 2시간 안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래 질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실과 가치 판단에 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개인 얘기를 할 건데 그 개인 얘기가 이제 첫 줄입니다. 오늘의 감각적 욕망이 첫 줄입니다. 그리고는 전체 정리를 딱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에 대한 정리를. 여기 계신 분들 좀 뭐 있는데 이 어쨌든 음식 문화가 많이 서구화되고 많이 좋아지고 이러면서 풍족해지고 이러면서 좀 막 살들이 많이 쪄갖고 살을 빼려고들 다 노력하고 계시지요. 대체로 다 계시지요.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해갖고 체중계에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안 빠지잖아. 그래도 1, 2kg 좀 빠져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올라가잖아, 그지요? 또 조금 빠졌는가 뭐. 그래서 좀 열심히 노력한 날 했는데 별로 안 빠져. 이 체중계가 좀 이상이 있다. 체중계가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체중계가 이상이 있어. 그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빠질 리가 있나? 사실은 먹을 거 다 먹어놓고. 그게 이제 옆에 친구한테 동의를 구하는 거지. 야, 이 체중계 좀 이상하지 않아? 좀 많이 나가는 거지. 그래, 그렇지. 서로 동의해. 체중계는 정상적으로 잘 재줬다니까, 지 몸무게 잘 재줬는데
괜히 엄한 체중계가 잘못됐다고 막 나무래. 기대나 희망사항이 관철이 안 되니까 체중계를 나무란다니까. 체중계를 나무래. 그죠? 요건 재미있는 일이지요. 재밌는 거다, 그죠? 좀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져. 그래서 이놈 체중계 이게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이 고장 난 것 같아. 이래갖고 있는 사람들 다 동의도 구하고 막 체중계 이상해 이래. 재미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통의 관계로 넘어가 볼까요? 관계로 넘어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문제로 발전이 돼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 통념과 관련해서 대단히 맹목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왜 말하자면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사는 방식들 어떤 것들이 막 자꾸 내 중심으로, 내 몸무게가 줄어야 되는데 내 몸무게 내가 줄이지 못했는데 체중계 탓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 기대를 다른 데 탓을 한다고. 왜? 내가 몸무게를 줄여야 된다는 데에 강한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입니다.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 이러이러하다, 내 생각에는 안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하다는 것에부터 내한테 안 맞으니까 일단 끝으로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거부를 해요. 안 받아들인다니까. 안 받아들여. 특히 이 물질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흔히 우리 그동안 성현들이나 큰 스님 아까 얘기했던 그다음에 저 성직자들 뭐 좀 괜찮은 분들 지난번 한 2년 됐나요? 교황이 와서 우리 사회도 많은 걸 주고 가고, 그런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들이거든요. 같은 맥락. 그런데 이 늘 그 알맞게 법정 스님이 무소유 필요한 것만큼 쓰라 이 얘기잖아, 그렇죠? 뭐 같이 말아 그런 말이 아니라. 근데 모르는 사이에 엄청 욕망이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 부풀려진 게 개인이 부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도 사회 전반 의식이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어 거의 탐욕 수준입니다. 거의 탐욕 수준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착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물질적 가치를,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면 우리 사회는 대체로 용서를 해줍니다. 빵 하나 훔쳐서 도둑놈, 빵 하나 훔치면, 동네 가게에서 훔치면 도둑놈이지만 사회 조직이나 관계 국가에서 살림을 살면서 낮에 넥타이 메고 번들어하게 해서 수백억 수천억 훔치면 도둑놈이라 안 하고 용서해 준다니까요. 거기는 그럴 것이다 이런 거죠. 용서해 주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우리 개개인으로 다 돌아보면 왜 용서를 하냐 하면 나도 그렇거든. 작은 관계에서부터. 뭐 이건 재미난 얘기지만 체중계 보고 욕을 하고 있거든. 내 욕망이 안 채워지니까.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내 기대, 희망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탓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와서 그래 그 체중계가 이상하지. 그래. 그래서 다 같이 체중계가 멀쩡한 체중계는 놔주고 그게 몸재본 열 몇 명이 다 체중계 이상하다고 동의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저 이제 말하자면 사회 거래 방식에서부터 사회 전반 의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걸 우리 개인으로 한번 가지고 오면, 그래서 그런 욕망 속에서 하니까 충족이 안 되거든. 충족이 안 되고 충족돼도 계속 커지거든요. 관계 틀 속에서 그런 거래로 하니까 커지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우니까 힘들고 고통스럽지. 충족이 안 되니까 늘 부족해. 그러니까 자꾸 채우려 하니까 괴롭고 고통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넣어 있는 것처럼 남을 탓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에서 충족이 되지 않는 관계가 이렇게 성립되고 이러면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심하면 이제 분노하고 그리고는 폭력으로 이어지죠. 폭력의 형태는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죠. 말하자면 욕망이 집착하고 있는 그게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엮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통념의 가치 때문에 나도 그 가치 속에 매몰되어 있는데 그게 엮여서 그게 서로 충족되지 않으니까 서로 탓하고 그리고 불만스럽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는 화를 내고 분노하고 폭력으로 연결되고 어떤 경우는 개인적으로 막 몰려오면 자살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회가 돼. 그런 가치 의식이 젊은 층에까지 전체적으로 저는 짜여져 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보자는 겁니다. 어떤 희망이 있어서 어떻게 가야 돼. 근데 현실은 이래. 근데 참 현실적으로 저 희망이 실현될까, 저 가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상적인 것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일종의 애들 교육 과정도 그렇고 상상력이라는 거거든요. 야, 우리 관계 더불어 함께 사는 이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이상을 그려야 돼요. 유토피아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왜? 이상적인 것이 있으니까 항상 현실을 비교하거든. 그러면 실현이 된다 안 된다는 별개고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이상적인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빠져서 옆으로 가고 뒤로 가도 모르고 그 속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돌아보면서 내가 이 이상적인 것 속에 현실 내 삶이 그런가를 자꾸 돌아보는 것. 그걸 이제 철학에서는 많이 쓰지요. 성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성찰한다. 그러면서 그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자꾸 풀어가야 되는 거죠.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 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야 되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 감각적인 욕망에 우리가 집착을 하면서 생겨난 건데 그러려면 자꾸 이제 고다음 쪽 4쪽에 보시면 4쪽 2의 지혜고 방가로가 반성과 성찰의 영역인데 거기에 이제 내려가면 그런 게 있죠. 내 자신부터 사회 관계 세상 일에서도 늘 성찰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걸 제대로 잘 하려면 철학적으로는 그 다음 줄입니다. 철학적으로는 인식주관이 순수해야 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식주관이 순수해. 그걸 종교에서는 영혼이 맑다 그러죠. 영혼 정화, 영혼이 맑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서양 종교에서는. 근데 동양 종교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 형태로 사용되는데 마음 챙겼다, 마음 비웠다, 마음 내려놓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래서 뭐 마음 비웠다, 마음 비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간혹 저 뉴스에도 나 마음 비웠다. 그런 사람은 절대 마음 비운 사람 아닙니다. 마음 비운 사람은 마음 비웠다고 하지 않아요. 마음 비웠다라는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돼. 그것도 없어야 돼. 근데 그래 되려면 완전히 도사가 되는 거니까 한 소식한 뭐 거의 프란치스코처럼 저 이전 성인 프란치스코처럼 그 정도 맑으면 새하고도 대화도 주고받고 꽃하고도 얘기하고 큰 손님들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 중생이 부처라.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 실제로 혼탁해졌어 지금. 그래서 나도 그런 교황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될 수도 있고 큰 스님처럼 부처 석가처럼 예수처럼 나도 될 수가 있어 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이상이라. 근데 현실은 오만 욕망 속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그래서는 안 돼. 영혼이 맑아야 되고 마음을 항상 내 마음을 챙기는 거죠.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철학적으로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인식주관 향상 순수해야 돼. 라는 것을 이상으로 갖고 있을 때 늘 성찰하는 모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늘 노력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로 표현되느냐 하면 화로 표현되는 거라.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면 정말 성찰해서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는 뭐로 표현되는가? 화를 내는가 안 내는가로 직접적으로 표현돼요. 물론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로 표현되지요. 그래서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되는 건데,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표가 나는 게 화를 통해서 표가 난다. 화나는 이유는 다 말씀드렸어요. 내 새끼를 키우고 있는데 새끼적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 낳기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좋아서 저끼리 쿵짝쿵짝 해갖고 그에 의지하고 아무 관계 없이 낳았어. 그러니까 그 애는 아무 의지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는 그 새끼를 평생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애는 아무 죄도 없어. 저끼리 좋아서 쿵짝쿵짝 낳는데 낳아놓고는. 그런데 이미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의식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이 의식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긴 진화 역사가 있지만요, 자의식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애들은 어릴 때나 커서나 좋은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 듣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한데 엄마는 또 더 하라고 그러거든. 안 맞거든. 그래서 엄마 얘기는 잔소리야.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저 새끼 저게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래서 자꾸 뭐라고 그래. 뜻에 맞추려고 바꾸려고 그래. 그래, 안 맞아. 그래서 화가 나는 거라. 그래서 화가 난다니까요. 거기에서부터 그냥 둬요. 그냥 두라니까.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거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이해관계가 어떤가, 이렇게 어떤 사람 관계를 할 때도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가, 그에 따라 충족이 안 되면 속에서부터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제가 화를 내면 안 된다 얘기는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늘 맑은 마음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화내지 마 이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근데 정말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어떤 게 정말 편한가? 좀 더 이제 물으면 행복 얘기가 되는 건데, 정말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가에 초점을 두고, 그게 초점을 두면 화를 내면 안 돼. 얼마 전에도 제가 얼핏 자료 보니까 화를 내면 평상시 지능 지수의 3분의 1로 지능이 떨어진다. 이건 서양 과학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순간 이성적 판단력이 상실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그렇게 지표화하지 않아도 이건 동양적 수행 세계에서는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를 안 내야 되는데, 화를 어떻게 하면 안 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흔히 있는 이야기인데 제 버전으로 바꿔갖고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근데 하셔야 돼. 철학자 데카르트 알지요? 데카르트가 한 명제가 있습니다. 그죠? 뭐 있습니까? 응?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명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의심하고 의심하다가 자기 존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다른 이제 모든 인식 체계를 좀 분명하게 명경적으로 확정 지어가는 연역적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서양의 근대 합리론의 대륙 서양의 대륙의 합리론의 좀 아버지죠. 시초에 해당됩니다. 그가 한 명제, 잘 알려져 있는 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는 생각한다, 아까 얘기한 성찰 반성의 영역하고 결합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의 의식 구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합니까? 반성 성찰 관련해서 보면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하지요? 이 데카르트 내 존재 확정하는데, 이 사고를 한다, 인식을 한다는 것은 인식 주체가 있고, 그 이제 주관이라고도 표현해요. 인식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죠? 대상. 인식 주체가 있고 인식 객체가 있는데, 이건 인식론에 뭐 인식 뭐 이렇게 대단히 복잡한데, 딱 지금 우리 화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인식 주체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누굽니까? 나지요. 네. 자라고 그러는 나입니다. 나. 그죠? 자, 내가 생각을 해. 뭐를 생각해요? 인식 객체는 뭐 누굽니까? 나지요. 내가 내를 생각한다니까. 내가 내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 이 존재만큼 명령적인 게 없더라. 이게 데카르트 얘기인 거거든요. 데카르트 그렇게 명제 썼을 뿐이지 여기 계시면 똑같이 다 느껴. 데카르트만 느끼면 그 철학으로 있지 않아요. 보편적이라. 배우고 안 배우고 아무 관계 없어요. 똑같아. 석가의 얘기나 예수 얘기도 똑같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주 끝나면 최고 인문학자 되시라고. 아, 똑같구나. 그런데 나는 잠시 혼탁해 있었구나. 내지는 모르고 있었거든. 그걸 일깨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부터 붙여라. 그래서 내가 내를 쳐다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하고 잘 때 누워서 반성을 한다. 돌아본다. 내가 오늘 있었던, 이제 물론 그 인식 내용이라는 게 여러 관계가 있지만 어쨌든 누워서 반성을 하면 내가 내를 반성을 하죠. 내가 주체고 내가 객체라. 오늘 누구한테 모진 말을 했다. 누구한테 좀 사기를 쳤다. 막 그걸 보고 아, 내가 오늘 사기 쳤구나. 아, 모진 말을 했네. 이러면서 내가 내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아, 오늘 이 모진 말을 했고 이런 사기를 쳤고 아, 이렇게 내가 좀 잘못했고 등등등. 그래서 오늘 잘못한 거 딱 헤아려 보니까 8번을 잘못했어. 야, 이 반성한 거죠. 성찰하는 거라. 안 되는데 내가 이리 살아가 안 되는데. 이상이 없으면 이리 살아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없으면 두 다리 뻗고 자죠. 뭐 그게 당연한 거야. 내 좀 속여서 내 100억 사기 쳤는데 내 권력이 있어서 뭐 그거 뭐 보통 다 하는 건데 이러면 그냥 그리 살아요. 그건 인생 완전 말종이라. 지는 몰라. 우리도 잘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권력도 있고 돈도 많은 걸로 용서해주고 뭐 이렇게 받들어 줬다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반드시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속일 겁니다. 분명히. 잘 살았다고. 근데 깊이 들어가면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쭉 쳐다보고 8번 오늘 잘못했어. 내일부터 좀 줄이자. 사기 8번을 쳤는데 내일은 4번으로 줄이고 모레는 2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 날은 1번으로 줄이고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8번. 너무 많다. 내일은 4번으로 또 2번으로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시험 수준이 대단히 높네. 있어요. 아이고 왜 갑자기 수준을 낮춰? 인간은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8번 잘못했네. 의 숫자에 점차로 줄여야지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근원으로 돌아간다니까요. 한 번으로 줄여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로 돌아간다니까요. 말 그대로 성찰은 본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원적인 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참 마음이 맑아야 되겠네.
영혼을 좀 정화시켜서, 그거는 어떤 방식이도 좋아요. 철학에서 인식주관이 좀 순수해야 돼. 그걸 표현이 화를 내는 거다 이렇게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데카르트 얘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내를 보면서 반성 성찰을 하고 그럼 안 돼 하는 것처럼 화가 탁 나면, 화는 내가 내지요. 화는 내가 내는 거잖아요. 화는 내가 내는 거거든. 뭐 어쨌든 누가 잘못했던 100번 상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 때문에 화가 나. 내가 화를 내잖아요. 내가 내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화를 내는 내, 인식 주체 객체, 인식 주체로서 내가 화를 내는 내를 대상으로 놓고 딱 쳐다봐야 돼. 화가 확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하고 화내는 내를 딱 쳐다봐야 돼. 이건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분열돼 있으면 안 돼요. 데카르트처럼 분열돼 있지 않고 완전히 늘 통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분석을 하면 화가 딱 나면 화나는 내를 딱 쳐다봐야 돼. 이걸 불교에서는 관한다. 관, 본단 말이에요. 관, 본단 말이에요. 관자들하는 불교 절집 이름이 많잖아요. 관은 내가 내를 보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데카르트가 그 코기토 명제가 성립한 이유가 내가 내를 보기 때문에, 성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건 예를 들어서 화지만 어떤 감정, 모든 감정에 대해 마찬가지겠죠. 딱 화가 나면 내를 딱 쳐다봐야 돼요. 그러면 화가 싹 사라져요. 싹 사라진다니까요. 안 사라지던데 이럴 수가 있겠죠. 아니 내가 내를 봤는데 안 사라지던데. 안 본 겁니다.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 간 거지. 봐야 되는데, 화 막 나는데 내가 내를 딱 쳐다봐야 되는데까지 가고 안 본 거라. 보면 화가 탁 멈춰요. 이건 철학자 얘기기도 하고 불교관 얘기기도 하고, 예? 서양 종교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의 임한 모습과 같다니까요. 인간이 똑같아. 뭐 저 기독교를 가지나 불교를 가지나 뭐 있으면 다 같잖아, 그렇죠? 저는 종교적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 존재의 특성 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 화가 멈춰. 그럼 그다음 물어야 돼요. 왜 쳐다보면 화가 없어지는데 싹 사라지는데 하고 물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예? 그건 저도 잘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래 그래요. 인간 존재가 본래 딱 보면 근원적으로 그 존재 모습 속에 안정을 찾는, 그게 원래 존재라. 원래 인간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화를 쳐다보면, 화를 보면 왜 화가 안 나는데 싹 사그러지는데요. 그게 본래 인간이라. 꽃이 붉은데요. 붉은데요. 저 왜 꽃이 붉지요?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래 그 꽃은 자연스럽게 그냥 꽃이라, 붉은 꽃이라. 말 그대로 이 상형 문자라서 좋잖아요. 자연. 스스로 그러해. 그냥 저 꽃은 붉은 거야. 인간이 화를 탁 쳐다보는 순간 딱 안정을 찾아. 본래 그런 존재라. 그게 인간 자연이라는, 본성의 자연. 그걸 본성이라는 게 자연이라. 그걸 찾아가는 거라. 회복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 이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최고의 서양에서 말하는 종교적 성인들, 석가 부처 뭐 누구 다에 못지않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왜? 본래 그래, 본래. 요게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 존재. 본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를 찾아가는 겁니다.
화가 탁 나면 딱 쳐다봐야 돼. 딱 쳐다봐. 자꾸 쳐다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안 쳐다본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린 거라. 뭐 메일로도 뭐 저한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쳐다봤는데 화가 안 사라지던데요. 그럼. 그 얘기는 저 꽃이 왜 붉어요? 저 나무는 왜 저렇게 자라요?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환경이 있긴 해요. 환경 문제가 있지만 본줄기로만 갖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대로 연결되죠. 인간 존재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자꾸 어떤 욕망, 이해관계에 따라서 본래로 가면 간혹 가보면 좀 사기를 쳤는데 거래관계에 막 이렇게 속임수가 좀 있었는데 그럼 괴롭거든. 덮는단 말이에요. 덮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라. 그래도 자연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음도 선택 못 한다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요 의미를, 그래서 사회적 통념의 가치가 내 삶에, 말하자면 진정한 내 삶의 가치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여, 내 자신에서부터 그 사실을 바탕에서 어떤 가치를 세워 나가는,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게 편안하면, 그런 마음 그 가면 아무것도 안 부럽습니다. 아무것도 안 부럽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쓰잖아요. 이 사실, 지금은 사회적 통념 가치를 가지고 전부 사실, 심지어 인간 저 근원까지도 다 재단을 해놓고 있는 사회라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자는 얘기래요. 그리고 그 바탕에 가치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요 사실 가지고 이제 지식의 한 측면에서 잠시 언급하면, 사실 판단, 가치 판단 제일 잘 보여준 게 텔레비전에서 잘 보여줬습니다. 장애인 얘기였습니다. 장애인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말하자면 여기 남녀가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죠.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애를 못 낳고 여성은 애도 낳고 이래가 생기 모양이랑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차가 있죠. 이건 사실적인 차이, 생물학적 사실의 차이지요. 예.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어. 그건 사실이라. 그래서 사실의 대표적인 게 차이.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가부장제 질서에 의해서는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 그것 때문에 삶이 차별을 받았어. 얼마 전 추석 지나갔지만 지금 요 나이 드신 분은 아직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중년쯤 되면 지금 도전하고 있고, 여자분 중에 요새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뭐 지실랑 더 많이 해야 돼. 근데 가도 안 해. 근데 나이 드신 분은 아직까지 여전히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겠죠. 남녀의 차별이잖아, 그죠? 차별이잖아. 차이는 사실이라요. 그런데 차별은 남녀가 유별 다르다라고 하는 가치를 집어넣은 거라니까. 그래서 차별은 가치라. 장애인 홍보할 때 텔레비전에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차이를 인정하지만 차별은 뭐 받아들이고 뭐 이런 거였어요.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거 한 1%만 우리 사회에 실현되면 우리 정말 대단한 행복한 사회, 정말 따뜻한 사회일 거라. 광고 나오는 거 전부 거꾸로 다 가더라고 보니까. 광고는 얼마나 아름답게 나옵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차이와 차별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개인의 측면에서부터 관계의 모든 측면에 일단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상대가 거짓말을 해도 일단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 걸 지적하는 순간 화가 나. 왜 저 새끼 거짓말하지?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가치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속에. 그 다음에 가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친구는 거짓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런 관계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 가치는, 내가 사는 삶의 가치는 이런 건데, 내 기준은 이런 건데, 저 사람하고 거래는 안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저 사람은 이러니까 내가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그냥 내가 내지만 이렇게 얽혀 있다니까요. 이 속에서 우리가 좀 지혜로움을 찾아야 되는 거라. 대충 이해가 되시죠? 여기 오면 이제 이만큼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뭐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예? 예. 뭐 그리 하고 있는 건데 이만큼 질문해야 돼요. 뭐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니는 이렇게 물이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는 맨날 화내고 다니면서 자 화를 안 내는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할 해. 나가서 화내 전화해 갖고 야뭐 이러네. 제가 지난번 그뭐 간담회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자의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럴 수 있어. 근데 니는 어떻게 하는데? 지는 화 더 많이 내. 그 괴리. 그러면서 그 괴리를 묻으면서 대단히 영향력 있는 것처럼 뭐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측면. 저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녹음하는 것도 되게 불편하게. 내가 실제로 화를 내면 제가 그 괴리가 크면 여기 있는 사람한테만 거짓말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녹음회가 나가면 뭐 다음 몇 사람이라도 더 보면 안 되잖아요. 저는 화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화를 거의 내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누구한테든 저 우기동이 화낸 거 본 사람 물어보십시오. 갈수록 최근에 거의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 안 내게 생겼잖아요. 화 안 내는 바보 이래 써놨죠. 예.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집 식구. 집 식구는 너무 가까우니까 애들 애미한테는. 지금은 거의 애들 애미한테 그러지 않고 여유 있게 하는데 제가 꼭 화내지 마 이게 아니라 이제 삶을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교육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자꾸 고민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애들한테 어떤 걸 가르치면 철저히 제 모습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내 집 애들도 그렇고 애들도 물론 지식 전달은 돼요. 그런데 그게 길어도 실제로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변하는 거죠. 그게 교육입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왜 백년지기라고 그럽니까? 길게 갑니다. 길게. 제가 같은 이제 맥락에서 그래서 이 얘기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간혹 술도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뭐 이리 하면 밖에서는 인품 있는 것처럼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래가 애들한테 교육이 되겠어 막 뭐라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제가 이전에는 시끄러워 이랬지. 시끄러워 뭐 이랬단 말이야. 그런데 시끄러워 뭐 이러니까 제가 화를 확 내놓고 이래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저쪽 뒤쪽 화장실 가서 담배도 담배 피울 데가 없어요. 담배 피울 데가 없어. 그런지 이래 이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저 인간 저 귀신 같다 귀신 같아. 어떻게 내 잘못을 저렇게 콕콕 집을까? 그러니까 제가 집 식구한테 화를 내는 이유도 쟤한테 뭔가 부족한 거를 정확히 짚어낼 때 그때 우선 화를 내가 덮어야 돼. 그때 화를 확 내는 거라. 그냥 한잔해서 미안해 이러면 돼. 그리고 뭔 얘기 막 하면 그랬구나 잘못됐네. 예, 그 잘못됐네. 그러면 돼요. 근데 화가 나는 이유는 들켰거나 그죠? 뭔가가 내 잘못한 게 들켰거나 그 부분을 찌르니까. 그러니까 워낙 오래 살아놓으니까 그래도 증명색이 교육자라고 밖에 인품처럼 해다녀야 되는데 그래가 되겠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듣기 싫은 거거든. 그 화가 나. 지금은 이제 거의 화를 내지 않아요. 지금 거의 뭐 내지를 않아요. 거의 내지를 않는데
물론 이런 화는 내야 됩니다. 교육을 시킬 때 애들 교육시킬 때 막 화를 내고 회초리질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겉으로는 애한테 화를 내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편할 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속으로는 정말 내 진짜 화내는 거 아니야, 마음 편안하게 요놈아 화를 읊으면서 그거는 교육적 효과가 있죠. 왜? 내 감정이 애한테 안 실리거든. 화난 감정이 실리는 게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요애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회초리 교육은 그게 회초리 교육입니다.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때리고 이런 거는 감정 전달되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교육적 역효과라.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야단도 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도 그렇고 주변에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 내면 니만 손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화내면 니만 손해, 짜증 내면 니만 손해다. 또 간혹 뭐 이리 저 학교 선생님들 자리하고 화내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왜 화를 내요? 화내면 손해야. 지 손해야. 화내면 무조건 지 손해입니다. 지능이 우선 3분의 1로 떨어지잖아. 서양 분석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그 상태가 굉장히 감정 상태가 이미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것은 본래의 자기로 찾아가는 겁니다. 제가 데카르트 얘기, 철학자 얘기 다 같이 이렇게 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죠? 근데 우리는 요점만 얘기하면 자, 그러려면 대단히 이 사실로 받아들여 놓고 그다음 같이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러려면 대단히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단히 여유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조급해지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막 이 이해관계 집착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회는 여유가 거의 없는 사회입니다.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요새는 뭐 자막에도 나오고 이전에 마이크로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에 자리에 일어서서 내리시라 이런 게 나왔죠. 이게 병이기도 한데 차가 완전히 정차가 불완전 정차도 있나? 정차 서는 거잖아, 그죠? 불완전하게 서는 것도 있고 완전하게 서는 것도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하다가 그냥 차가 정차하면 이러면 완전히 정차하면 뭐 이제 우리 말투입니다, 그죠? 제가 실제로 그래 한번 해봤거든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도 차가 딱 서면 그때 일어나갖고 아저씨 내립니다, 뭐 이래. 방송 나오잖아, 자막에 나오잖아요. 왜? 차가 서기 전에 일어서면 위험하다, 다친다고. 그래서 일부러 맨 뒷좌석에 앉아갖고 차가 탁 서서 아저씨 내립니다. 그러면 운전기사하고는 대체로 얘기가 돼요. 뭐라고 방금 나왔잖아요. 참 차가 서면 일어서라면서요. 그럼 다 재밌게 넘어가요. 그런데 누가 문제입니까? 승객들이 막 바빠 죽겠는데 바쁘지도 않아 사실은. 그래서 어떤 여유가 그 몇십 초거든. 긴 정거장 해도 뭐 몇 분 사이잖아, 그죠? 얘인데 신호등이 안 바뀌어. 바빠 죽겠는데 초록불로 와야 되는데 빨간불이 계속 와. 마음이 막 근데 내가 신호등 바꿀 수 없잖아요. 이왕 바꿀 수 없고 저 초록불 올 때 건널 것 같으면 그냥 여유 있게 가만히 있어. 뭘 하고 너무는 안 보지만 속으로 너무 점잖게 보면 점잖으면 속은 막 아이고 저는 초록불이 왜 빨간불 찍어 막 빨간불이 그때는 빨간색이 싫어 막 바빠 죽겠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20층 가야 되는데 바빠 죽겠는데 지가 들어 올릴 수도 없어. 20층까지 한꺼번에. 그럼 20층까지 가야 돼. 근데 그 사이에 왜 죄 없는 중간층에 내리고 타는 사람이 꼴이 배기 싫어. 저 인간 왜 저기서 타? 이 인간 왜 내리지? 막 자꾸 이랬어. 지는 아무렇게 할 수도 없잖아.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왜 그리 조급하냐고. 이러나 저러나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내려야 돼. 늦으면 늦었다 하면 돼. 잘못했다 하면 되고.
된다고. 여유가 전혀 없는 사회입니다. 그 이제 저는 여유를 갖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일하는 분들은 막 답답해 죽겠다고 그럽니다. 간혹. 답답해. 그러고는 막 또 제가 볼 때는 막 이런데 저끼리 막 서로 답답하다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는 막 성급하기 짝이 없는 사람, 이건 막 제법 조급한 사람, 저는 정상. 저끼리 막 조급한 것끼리 서로 답답하다고 싸운다니까. 그런데 그리 젖어 있으면 답답해 보이겠죠. 답답해죠. 여유를 여유로 못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 관계입니다. 여유를 다 조급하고 제가 신호등 못 바꾸면서 왜 그러고는 얼마나 그럽니까? 내가 차를 타고 있을 때 신호위반 내가 쫙 지나가면 잘했다고 생각해. 차 타고 있으면 신호등 건널 때는 빨간불이 막 원망스러워 초록불이 안 오니까 차 타고 있으면 거꾸로 돼. 똑같은 인간이. 그게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조급합니다. 여유가 없고. 그게 전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감각적 이해관계, 내하고 마주 그 틀 속에서 갖지 못하는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찾아갑니다. 본래의 나로 찾아갑니다. 그게 본래의 나로 찾아간 게 찾아갔는가는 말 그대로 화를 내는가 안 내는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말고도 많이 있지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여유는 그래서 제가 제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는 자연이 줍니다. 자연이 줍니다. 특히 달빛 한번 보십시오. 보름달 뭐 있죠. 왜 옛날 동양에서 특히 큰 스님들이 달을 화두로 삼았는가? 산 속에서 도시 불빛에는 달이 보이지도 않지만 산 속에서 뭐 어릴 때 많이 보셨지만 지금 보기도 힘들죠. 그런데 뭐 인근 산에만 가도 여기는 제법 보이겠습니다. 시용 정도면 그죠. 하면 달이랑 달빛이랑 이를 쭉 한번 보십시오. 달은 우리는 태양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달로 자연과 연관해서 여유. 그래서 달빛이 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전부터 뭐 이제 달하고 논 이태비부터 시작해갖고 달에 관한 화두, 삶의 지혜가 굉장히 안 많습니까? 그걸 보면 핵심이 여유입니다. 여유. 달빛은 은은하고 고요하지만 비춰준 그 보름달 원령이 뭐 지난번 추석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일 밝은 게 음력 16일쯤 됩니다. 대체로 음력 16일이 달 나이 원령으로는 딱 100%가 됩니다. 대체로. 근데 올 추석은 조금 더 지났죠. 그래서 보통 음력 15일이 달이 제일 밝지 않습니다. 근데 14, 15, 16, 17까지 해서 우리는 보름달 인식을 한 4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보름달 인식. 물론 강원도 같은 데 가면 반달부터 달빛을 보고 지낼 수 있지만 달빛은 그런 은근함과 은근함과 고요함도 주지만 달빛이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얄팍한 뭔가를 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두터워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유를 주는 자연의 모습입니다. 자연의 모습. 그 속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결론으로 이제 갑니다. 그죠? 지혜로운 삶, 지혜로워요. 의미 있는 삶. 지혜는 어떻게 나오는가? 지혜는 터득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몇 개 줄을 쳐갖고 뭐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아까 다시 사쪽으로 돌아가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그다음에 존재의 소리, 내면의 아까 그 부분 찾으셨죠? 네. 존재 소리, 내면의 소리, 이게 본래 자기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죠? 깊은 데서 나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차분함과 여유, 그러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전달이 아닌, 지식은 배우면 되지만 이건 터득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돈 많고 권력 있고 아무리 가르쳐도 지혜로움은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 특히 지금 오늘날 뭐 우리 또래부터 해서 이렇게 키워낸 할머니들 일자 무식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대단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터득하는 거거든요.
그 지혜를 터득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라는 게 터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인 거잖아, 그죠? 그게 내가 맑으니까 어떤 관계, 어떤 사람 일을 쭉 놓고 보고 여유 있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건 이래 해서 언론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맑아야 사실을 일단 어떤 생각 속에 있으면 사실을 일단 지중심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그게는 이미 길이 걸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면 그거 갖고 계속 사기쳐야 돼. 자꾸 노란 꽃이라고 우겨야 되고 막 이렇게 계속 사기쳐야 된다니까. 그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얘기 이 흐름 속에 제일 화도 안 내고 가려면 사실을 사실대로 일단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내하고 유불리를 떠나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뭐 다 얽혀 있습니다만,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여유롭게 판단을 해야 돼요. 뭐를 기준으로? 내 삶의,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내 삶의 가치 기준으로. 그 가치는 저절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 속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지혜와 관련된 것을 종교가 이제 믿음을 통해 주는 건데, 지혜와 관련돼서 논의되는, 이것도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뭐 유파가 있으니까 진리론 이런 거지만, 삶의 지혜와 관련되면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항상 지혜롭게 일을 처리해가는 방편이 있죠. 그러니까 애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어야 돼. 화를 내. 겉으로는. 속으로는 대단히 편안해. 사랑을 전달하는 차분함. 아마 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다 있거든요. 그게 방편입니다. 애를 교육시키는 방편이잖아요. 뭐가? 화를 내는 게. 근데 그 방편을 쓸 수 있으려면, 지혜로우려면 내가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본래 내 모습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고는 처리를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동안 살아오시는 과정 속에, 이 산업화 속에 정말 정신없이 이 물질 추구 뭐 어느 훨씬 더 강해지만 속에 이렇게 와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니까 그래 뭐 굉장히 큰 사회 경제적 역할을 하셨죠. 근데 내 삶은 하고 돌아보면 이제 저는 이모작의 길에서의 삶의 길은 바로 이 지혜로운 삶에, 지금 말씀드린 이 틀 속에, 지혜로운 삶 속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인생 이모작의 진정한 모판을 짜는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자료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 사회 문제도 다 연결시키고 해놓고 자 했지만, 이건 제가 공부한 것, 뭐 경험한 거랑 등등 해서 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민에 공감할 소재부터, 실제로 느끼는 소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가야 할 길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내게 해야 할 길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혜와 의미 있는 삶,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